차가운 가죽 소파의 감촉이 한유진의 등 뒤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사무실 이제는 먼지와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 앉아 있었다. 한때는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곧 닥쳐올 파산의 그림자에 잠식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최종 부도 통지서가 마치 사형 선고문처럼 놓여 있었다. 아버지 한상철은 창가에 서서 잿빛 도시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었던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유진은 아버지가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한성건설은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수십 년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견실한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주요 자재 공급 업체가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고 자금 흐름을 막기라도 하듯 은행은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한성건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유진은 유능한 금융 분석가로서의 경력을 잠시 접어두고 회사로 돌아와 이 사태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한성건설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배후를 밝혀내기에는 시간도 힘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때 육중한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한상철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아버지는 잠시 미동도 없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희미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은성그룹의 권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네. 지금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다. 은성그룹,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거대한 제국. 그런 곳에서 왜 이 작은 건설사에, 그것도 망하기 직전인 회사에 연락을 해온 것일까? 유진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접견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성그룹의 회장 비서실장이라는 중년 남성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길게 서론을 늘어놓지 않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거만하고 잔인할 정도로 직설적이었다. 그는 한성건설이 처한 위기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자금난 계약 파기, 심지어는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그룹의 자금력이라면 한성건설을 살리고도 남았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그들은 대가를 원했다. 비서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신랑의 이름은 권지혁, 은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리고 신부의 이름은 한유진,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권지혁, 재계의 황태자로 불리던 남자. 1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은성그룹은 그녀에게 식물인간과 결혼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것이 회사를 살려주는 대가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한상철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그에게 이것은 딸을 팔아 회사를 연명하라는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장님, 이것은 거래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곧 세상에 하나뿐인 손자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분께서는 손자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한유진 양의 차분하고 강인한 성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차가운 통보였다. 선택지는 없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미래, 그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유능한 분석가로서 자신만의 힘으로 성공하겠다는 그녀의 야망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망상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이제 그저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고뇌에 휩싸였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저당 잡히는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야만 했다. 그녀는 권지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다. 언론에 비친 그는 차갑고 오만하며 비즈니스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천재적인 경영 능력으로 은성그룹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킨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숨만 쉴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만약 이 결혼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은성그룹의 며느리라는 화려한 이름표를 달고 살아있는 시체 옆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랑도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삶.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한다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평생을 바친 회사는 물론 집과 남은 재산까지도,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가족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책임감이었다. 결정을 내린 것은 며칠 뒤 새벽녘이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불 꺼진 서재에서 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한성건설의 초창기 시절 직원들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깨달았다. 그녀에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그녀의 꿈이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것을 그녀가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결혼 합의서에 손을 뻗었다. 다음 날 유진은 은성그룹의 권 회장을 직접 만났다. 서울 중심가의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에 위치한 회장실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성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권 회장은 인자해 보이는 미소 뒤에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고 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결정은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가 수정한 몇 가지 조항이 담긴 계약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파는 대신 한성건설의 완전한 독립 경영권 보장과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했다. 권 회장은 잠시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울면서 애원하거나 순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진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협상을 하고 있었다. 권 회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내 손자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지. 그렇게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상은 재벌가의 비극적인 로맨스라며 떠들어댔지만 유진은 그 어떤 것에도 감흥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혼식 내내 권지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턱시도를 입었지만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유진은 그의 옆에 서서 텅 빈 눈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그 제국이 내건 거래 조건과 결혼하는 것이었다. 예식이 끝나고 그녀는 권지혁과 함께 신혼집으로 꾸며진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유진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웨딩드레스를 벗고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그녀는 침실로 안내되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침대에는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정막. 거대한 저택의 침실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그 단어뿐이었다. 한유진은 침대 옆 작은 안락 의자에 앉아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고 있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는 것은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스탠드 조명과 권지혁에게 연결된 의료기기에서 깜박이는 불빛뿐이었다. 삐삐하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마치 그녀의 남은 인생을 재는 초침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짙은 눈썹 날렵한 콧날 굳게 닫힌 입술. 의식 없는 그의 얼굴은 마치 정교하게 조각된 대리석상처럼 차갑고 감정이 없어 보였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젊은 경영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그저 숨쉬는 육체일 뿐 영혼이 떠나버린 껍데기였다. 이 남자가 이제 그녀의 남편이었다. 법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한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잃고 권지혁의 아내 은성그룹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에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녀는 가족을 구했지만 자기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다. 앞으로의 날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매일 아침 이 방에서 눈을 뜨고 의식 없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그녀의 속셈을 의심하며 수군거릴 것이다. 그녀는 그 모든 시선과 편견을 견디며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에서 살아있는 유령처럼 살아가야만 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저 거대한 검은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화려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버지의 웃음을, 직원들의 생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심장이 시리도록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인 기계음의 패턴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유진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기계의 오류이거나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린 것이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잘못 본 것이 틀림없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사람이었다. 주치의조차도 기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자의 손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눈꺼풀이 힘겹게 열리자 그 안에서 칠흑같이 깊고 날카로운 눈동자가 드러났다. 그 눈은 결코 1년간 의식을 잃었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가 정확히 그녀를 향했다. 유진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생명체를 관찰하듯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상체를 일으켜 앉았다. 자신의 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의료 센서들을 귀찮다는 듯 하나씩 떼어내는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이나 불편함도 없었다. 당신이 한유진 씨인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을 달싹이기만 했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이라는 감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남자는 권지혁은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식물인간 상태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훤칠한 키 때문에 유진은 그를 올려다 보아야 했다. 그는 유진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놀란 것 같군. 당연하겠지. 대체 어떻게? 유진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당신은 식물인간. 그랬었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하지만 보다시피 난 아주 멀쩡해. 1년 동안 침대에 누워 연기를 하느라 좀이 쑤셔서 혼났지만 연기라고 유진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모든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비극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군. 좋아, 설명해주지.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어. 당신은 왜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받아들였지? 은성그룹의 돈과 지위가 탐났나?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의 질문에 유진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공포와 혼란을 밀어내고 있던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난 당신의 돈이나 지위에는 조금도 관심 없으니까. 내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회사가 있었을 뿐이에요.
당신들의 오만한 제안을 받아들인 건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야.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진심을 읽은 듯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 내 파트너가 될 수 있지. 파트너라고요. 유진이 되물었다. 그래, 파트너.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지금부터 내 동업자다. 권지혁은 방안을 천천히 거닐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있었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자신의 차를 덮치기 직전 가까스로 차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지만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자신을 죽이려 한 배우가 회사와 집안 내부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적은 반드시 다시 나를 노릴 터. 그래서 난 죽은 듯이 숨어 있기로 결정했지. 주치의와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몰라. 지난 1년간 난 침대에 누워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유진은 그의 이야기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음모였다. 그런데 그게 왜 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권지혁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의 가족회사 한성건설을 무너뜨리고 있는 자와 나를 죽이려 한 자는 동일 인물이니까. 유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한성건설의 숨통을 조여왔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더 큰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게 누군데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내 사촌 권민우. 권지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권민우. 은성그룹의 전무이사이자 권지혁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알려진 인물. 항상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언론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남자. 유진은 며칠 전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위로하며 악수를 건네던 모습을 떠올렸다. 소름이 끼쳤다. 권민우는 내가 사라진 틈을 타 은성그룹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 그러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했고 한성건설처럼 알짜배기 중견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자신의 실적과 자금줄로 삼으려 한 거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야.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유진은 자신이 이 거대한 암투의 한가운데에 던져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할 당사자였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혼란과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들어찼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녀가 물었다. 더 이상 질문이나 망설임은 없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해. 나는 이 방을 벗어날 수 없으니 당신이 나 대신 움직여야 한다. 권민우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가장 경계하지 않는 인물로서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그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해.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 결혼은 이제 우리 공동의 복수를 위한 위장막이 될 거야. 당신은 가족을 되찾고 나는 내 자리를 되찾는다. 어때 이거를 받아들이겠나? 유진은 그의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 마주했던 굴욕적인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반격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유진은 결심한 듯 그의 손을 굳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 파트너 내가 하죠.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신부와 식물인간 신랑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험한 동맹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차가운 침실의 공기 속에 뜨거운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밤사이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려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그녀의 옆에서 권지혁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진 환자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밤새도록 이어진 대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침 식사는 권 회장과 함께하는 것이 이 집안의 규칙이었다. 유진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거대한 식탁의 상석에 앉은 권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유진이 들어서자 신문을 내리고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듯했다. 밤새 잠은 좀 잤느냐? 그가 물었다. 네, 회장님. 유진은 최대한 지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완벽한 연기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 저택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이 노회한 회장 앞에서도 슬픔에 잠긴 새 신부 역할을 해내야 했다. 권지혁의 계획에서 할아버지는 조력자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어야 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오자 권지혁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베개 밑에 아주 작은 쪽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서재 세 번째, 책장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간결한 지시였다. 그녀는 쪽지를 잘게 찢어 변기에 버렸다. 오후 내내 유진은 외로운 신부처럼 저택 안을 배회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과 귀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고용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 그들의 대화 조각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대부분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안쓰럽게 여겼지만 몇몇의 눈에서는 경계심과 의심이 느껴졌다. 저들이 바로 권민우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침내 서재에 혼자 있을 기회가 생겼다. 저택의 서재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도 될 만큼 거대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세 번째 책장으로 다가갔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두꺼운 고전의 책장을 넘기자 책의 속을 판에 만든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최신형 소형 태블릿과 충전기, 그리고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야 유진은 태블릿을 켤 수 있었다. 태블릿은 복잡한 암호 체계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그녀는 설명서에 적힌 대로 접속하자 권지혁이 보낸 첫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통 수단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임무는 관찰이다. 특히 권민우의 방문에 대비해야 한다. 그는 분명히 당신을 떠보러 올 것이다. 그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틀 뒤 권민우가 저택을 찾아왔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장한 채 손에는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재수 씨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지혁이가 저렇게 누워 있으니
사촌인 제 마음도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데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찬 듯했다. 유진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억누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을 연기했다. 아주버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권민우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데리고 권지혁이 누워있는 침실로 향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오랫동안 의식 없는 사촌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지만 유진은 그의 눈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승리감과 조소를 보았다. 그는 마치 전리품을 확인하는 개선 장군처럼 보였다. 지혁이는 어릴 때부터 참 강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군. 그가 유진에게 말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과시이기도 했다. 강했던 권지혁은 이제 끝났고 다음 시대는 자신의 것이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재수 씨가 옆에서 잘 보살펴 주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연락하고. 이제부터 내가 재수 씨의 보호자나 다름없으니까.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권민우는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 했다. 그는 유진을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고 순진한 여자로 판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판단이었다. 권민우가 돌아가고 난 후 저택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그가 앉았던 의자와 그가 만졌던 모든 것들이 더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밤 태블릿을 통해 권지혁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권민우의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그녀의 보고는 금융분석가 시절의 보고서처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메시지를 확인한 권지혁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예상대로군. 그는 당신을 완전히 얕보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아주 잘했어, 한유진 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플레이어야. 그의 칭찬에 유진은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파트너로서의 인정이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비운의 여주인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낮에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하며 고용인들의 동태를 살폈고, 밤에는 권지혁과 태블릿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저택의 구조, 사람들의 관계, 권력의 흐름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첫 번째 실마리를 발견했다. 권민우는 종종 자신의 비서를 대동하고 저택을 방문했는데 그날은 서재에서 잠시 개인적인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를 엿들은 유진은 페이퍼 컴퍼니, 자금 세탁, M.A. 같은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다. 한성건설을 무너뜨릴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수법들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그가 전화를 끊으며 무심코 뱉은 혼잣말을 들었다. 한성건설 건은 이제 마무리 단계이니 다음 타깃을 준비해. 블루오션 캐피탈 쪽과 접촉해봐. 블루오션 캐피탈. 그 이름은 유진의 뇌리에 번개처럼 밝혔다.
그것은 몇 년 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으로 금융가의 뒷소문을 장식했던 악명 높은 사모펀드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발견을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권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화면 너머로 그의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느껴지는 듯했다. 잠시 후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블루오션 캐피탈이라. 권민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더러운 물에서 놀고 있었군. 한성건설을 집어삼키는데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바로 그곳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다음 메시지는 유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이제 관찰은 끝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야. 당신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왔어, 한유진 씨. 그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겠나? 그의 질문은 단순한 가능성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그게 내 전문 분야니까. 차가운 침실 안 두 사람은 보이지 않는 통신망을 통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한 명은 침대에 갇힌 왕, 다른 한 명은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적의 심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완벽한 연극의 막이 내리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총성도 비명도 없는 전장이었지만 그곳에는 수조 원의 돈과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한유진에게 그 전장은 너무나도 익숙한 곳, 바로 주식 시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과거 금융 분석가 시절처럼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승부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이 태블릿을 통해 보내온 정보는 상세하고 정확했다. 권민우가 블루오션 캐피탈을 통해 한성건설의 잔여 지분을 대량 매집하려는 계획 예상 시점 동원할 자금의 규모까지.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정보망은 여전히 은성그룹의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유진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들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분할 매수를 시도할 거야.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해. 다만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더 교묘하게. 유진은 암호화된 메시지로 자신의 전략을 전송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을 끌어들여 함정에 빠뜨리는 적극적인 공격이었다. 작전 실행을 위해서는 외부 조력자가 필요했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람을 소개했다. 박진수 실장. 그는 과거 권지혁의 최측근이었으나 권지혁이 사고를 당한 후 권민우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난 인물이었다. 그는 권지혁의 생존과 복귀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유진은 저택을 빠져나와 그를 비밀리에 만났다. 박 실장은 유진을 처음 보았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유진이 권지혁만이 알 수 있는 암호를 말하고 한성건설 사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자 그의 눈빛은 이내 놀라움과 신뢰로 바뀌었다. 그는 유진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준비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한 보안 속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작전 개시일, 유진은 박 실장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6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은밀한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개장되자마자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렸다. 예상대로 한성건설의 주식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권민우 측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러 창구를 통해 매수 주문을 넣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권민우 측의 주문이 체결되기 직전 더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가로채거나 혹은 그들의 매수세가 집중될 때 일부러 물량을 조금씩 풀어놓아 그들을 안심시키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권민우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갔다. 그의 팀은 자신들이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전무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일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어서 오히려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보고에 권민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순진한 여자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 회사가 자신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그림을 상상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이 목표했던 만큼의 물량이 확보되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 그들이 사려는 만큼의 주식을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지? 권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의 팀은 거래 내역을 분석했지만 수십 개의 각기 다른 계좌에서 들어오는 소량의 주문들이라 배후를 특정할 수가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기분이었다. 그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모니터 너머로 그들의 혼란을 느끼는 듯했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그녀는 박 실장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지금부터 우리가 확보한 물량의 일부를 시장에 풀기 시작하세요. 단 한 번에 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미끼를 물 때까지 아주 조금씩 감질나게. 이것이 그녀가 설계한 함정의 핵심이었다. 시장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나타나자 초조해진 권민우 측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주저없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며 물량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는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고 권민우는 이성을 잃고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라고 소리쳤다. 그는 작은 저항 세력을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 순간 유진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대량의 매수 주문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냈다. 권민우 측이 내놓은 물량은 물론 개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까지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한성건설의 주가는 순식간에 폭등했다. 권민우 측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은 이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야만 했다. 그들이 주가를 올린 덕분에 유진은 오히려 더 적은 돈으로 목표했던 지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장 마감 10분 전 유진은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녀는 권민우의 계획을 막아내는 데 필요한 한성건설의 지분 15%를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그날 오후 권민우의 사무실에는 살얼음판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는 목표 지분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가격 경쟁으로 엄청난 자금을 낭비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반드시 찾아내 우리를 방해한 놈들이 누군지 뿌리까지 파헤쳐서 내 앞에 데려와. 그는 감히 자신의 계획에 흠집을 낸 정체 모를 적에게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여전히 재계의 경쟁자들을 향해 있을 뿐 저택에 갇힌 연약한 재수 씨에게는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조용히 노트북을 셔츠를 닫았다.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심장은 뜨거운 성취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날카로운 창이자 견고한 방패였다. 그날 밤 그녀는 태블릿을 통해 권지혁에게 간결한 보고서를 보냈다. 확보한 지분율 권민우 측의 예상 손실액 그리고 다음 전투를 위한 제안까지. 잠시 후 권지혁에게서 짧은 답장이 돌아왔다. 게임에 온 걸 환영하지.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이자 앞으로 함께 걸어갈 험난한 길에 대한 격려였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두었다. 이제 두 번째 수를 둘 차례였다. 주식 시장에서의 1차전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한유진과 권지혁은 그것이 권민우에게 작은 상처를 입혔을 뿐 그의 뿌리를 흔들지는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적의 심장부 바로 이 권씨 가문이라는 화려한 성체 안에서 벌어질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권지혁은 태블릿을 통해 다음 임무를 하달했다. 권민우는 이 저택 안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었을 것이다. 그가 내 상태를 감시하고 집안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매수한 자들이 분명히 있어 그들을 찾아내야 한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그의 지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했다. 유진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바꿨다. 이제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연기를 하면서 동시에 냉철한 스파이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온실에서 꽃을 돌보는 소일거리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주변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고용인들의 작은 습관,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서로 주고받는 눈빛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관찰 목록 첫 번째에 오른 인물은 이 저택의 집사 김영철이었다. 그는 30년 넘게 권씨 가문에서 일해온 사람이었다. 권지혁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을 바쳤고 어린 시절에 권지혁을 친손자처럼 아꼈다고 했다. 하지만 유진이 본 그는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고 표정에는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권지혁 역시 김 집사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김 집사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덫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권민우가 그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를 섣불리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의 마음을 열 열쇠를 찾아야 해. 유진은 그 열쇠를 찾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진은 2층 복도에서 권민우와 마주쳤다. 그는 저택의 보안 팀장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인기척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보안 팀장이 권민우에게 작은 USB 메모리를 건네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권민우는 그것을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진에게 다가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재수 씨, 여기서 뭘 하고 있었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가? 그의 위선적인 말투에 유진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그저 지혁 씨 생각이 나서 잠시. 그녀의 연기는 이제 본능에 가까워져 있었다. 권민우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유진의 존재를 완전히 의식 밖으로 밀어낸 듯했다. 그날 밤 유진은 권지혁에게 자신이 본 것을 보고했다.
보안 팀장이 넘긴 USB.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택의 CCTV 영상일까? 아니면 다른 비밀 정보일까? 권지혁은 메시지를 통해 분노를 드러냈다. 역시 보안 시스템까지 장악했군. 저택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해.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유진은 김 집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그녀는 작전을 바꾸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과거의 기억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맑은 주말 오후 일부러 도서관에서 낡은 가족 앨범들을 꺼내보고 있었다. 김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유진은 앨범 속 어린 권지혁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릴 때 지혁 씨는 참 밝았네요.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김 집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도련님은 선대 회장님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강하고 올곧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앨범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다. 이분은 권민우 아주버님의 아버님이시죠. 지혁 씨, 아버님과는 사이가 좋으셨나요? 그 질문에 김 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마치 금기된 이야기를 꺼낸 사람처럼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권민우의 아버지는 과거 은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권지혁의 아버지와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한다. 그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결국 그 책임으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야만 했다. 그는 평생을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서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권민우는 아버지의 실패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채 자라왔다. 그에게 권지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자 아버지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권민우의 비틀린 야망과 잔인함의 근원을 알게 된 것이다. 유진은 김 집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집사님, 저는 지혁 씨의 아내로서 그의 자리를 그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을 지키고 싶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택 안에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눈빛은 간절했다. 김 집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얼굴 위로 고뇌와 갈등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권민우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까지 들먹이며 저택 내부의 일을 보고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왔다는 사실을. 그는 양심의 가책과 가족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집사님의 가족은 제가 그리고 지혁 씨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그러니 이제 저희를 도와주세요. 권민우 전무를 멈출 수 있도록. 그녀의 단호한 약속에 김 집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아니 한유진님. 이 늙은 몸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택 안의 적의 심장부에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줄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다. 김 집사는 곧바로 첫 번째 정보를 물어왔다. 그것은 그가 권민우의 비서에게서 우연히 엿들은 정보였다. 권 전무가 내일 밤 자신의 별장에서 비밀리에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공식 일정에는 없는 만남입니다. 상대는 블루오션 캐피탈의 대표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보는 유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한성건설을 공격했던 두 주체가 직접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는 분명 다음 범죄를 모의하고 있을 터였다. 유진의 머릿속에 새로운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야 할 때였다. 권민우와 블루오션 캐피탈 대표의 비밀 회동. 그것은 뱀의 소굴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유진과 권지혁은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그들의 목에 칼을 겨눌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했다. 두 사람은 태블릿을 통해 밤새도록 작전을 세웠다. 그것은 금융시장에서의 싸움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대담한 계획이었다. 작전의 핵심은 증거 확보였다. 권민우의 별장에 잠입하여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촬영해야 했다. 실패는 곧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다. 유진은 박진수 실장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고 박 실장은 권지혁이 미리 심어두었던 또 다른 조력자를 데려왔다. 그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보안 전문가 이강훈이었다. 그는 과거 권지혁에게 큰 빚을 졌고 지금은 그 빚을 갚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강훈은 권민우 별장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해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판단은 단호했다. 보안 시스템은 최상급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허점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그 허점을 뚫고 들어가 녹음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입과 탈출을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을 향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정교한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했다. 이강훈이 별장 경계선을 통과해야 하는 정확한 시각의 유진은 저택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야 했다. 목표는 권민우의 신복인 보안팀장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단 몇 분의 시간이라도 벌 수 있다면 작전의 성공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었다. 작전 당일 유진은 하루 종일 초조함을 감추기 위해 애써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권지혁의 침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약속된 시간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이 하룻밤에 달려 있었다. 같은 시각 별장 주변의 짙은 어둠 속에서는 이강훈과 박진수 실장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색 작전복 차림으로 최첨단 장비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이강훈은 소형 드론을 날려 별장의 실시간 감시 상황을 체크하고 가장 취약한 침투 경로를 계산했다.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긴장감을 감싸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밤 10시 정각. 유진은 심호흡을 하고 침실에 설치된 비상 인터폰을 들었다. 그녀는 보안실을 직접 호출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미리 연습한 대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팀장님 빨리요. 지혁 씨 상태가 이상해요. 의료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당황한 보안팀장은 즉시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에 잠시 혼란이 생긴 틈을 타 이강훈은 그림자처럼 담을 넘어 별장 부지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레이저 감지망의 사각지대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권민우의 서재 바로 아래에 위치한 환기구로 접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권민우의 차량이 별장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곧이어 블루오션 캐피탈의 대표 장현수도 도착했다. 그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서둘러 서재로 들어갔다. 이강우는 환기구 덮개를 열고 쌀알보다 작은 고성능 도청 장치를 서재의 가장 은밀한 곳에 성공적으로 부착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서재 안에서는 두 남자의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계획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한성건설 건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어. 헐값에 아주 좋은 회사를 손에 넣었지. 권민우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장현수가 맞장구를 쳤다. 전무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우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다음 타겟을 물색해야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다음 타겟으로 거론된 것은 이제 막 떠오르는 바이오 기업이었다. 그들은 주가를 조작하고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려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뒤 다시 헐값에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강훈의 장비를 통해 유진의 태블릿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유진은 침실에 홀로 앉아 헤드폰을 낀 채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에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작전의 두 번째 단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박진수 실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원을 통해 권민우가 신뢰하는 한 경제부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전혀 다른 산업 분야의 유망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였다. 그것은 권지혁과 유진이 함께 설계한 권민우를 유인하기 위한 정교한 미끼였다. 탐욕에 눈이 먼 권민우가 이 미끼를 물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1시간 뒤 권민우와 장현수의 만남이 끝났다. 그들이 별장을 떠나자마자 이강우는 신속하게 도청 장치를 회수하고 흔적도 없이 현장을 빠져나왔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들은 권민우의 범죄 계획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날 새벽 유진은 암호화된 녹음 파일을 권지혁에게 전송했다. 파일과 함께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방아쇠는 우리가 쥐고 있어요. 잠시 후 권지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니,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어. 그는 이제 우리가 파놓은 함정을 향해 달려갈 뿐이야. 다음 무대를 준비하지. 유진은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제 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들려 있었다. 다음 무대는 이사회가 될 것이다. 권민우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가장 오만해져 있을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은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사실상의 그룹 총수 대행인 권민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넘쳐 흘렀다. 그는 막 성공적으로 인수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이사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장밋빛 미래에 모두가 취해 있을 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상징과도 같았던 검은색 옷을 벗어 던지고
날렵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진수 실장과 변호사가 함께였다. 그녀의 등장은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권민우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능숙한 연기자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재수 씨 여긴 어쩐 일인가? 몸도 안 좋을 텐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자상했지만 그 안에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위선적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권지혁의 이름이 적힌 팻말 앞에 섰다. 그녀는 이사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지혁 씨의 법적 대리인이자 아내로서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권민우의 편에 선 이사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녀의 권리는 완벽했다. 권민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재수 씨의 권리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사업 논의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바로 그 중요한 사업 논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것이 멈췄다. 권민우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에게서 건네받은 서류 뭉치를 들고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권민우가 띄워놓았던 장밋빛 전망 대신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권민우 전무님께서 방금 극찬하신 바이오 기업 인수는 사실상 은성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최악의 투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막힘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해당 바이오 기업이 실제로는 핵심 기술도 미래 가치도 없는 껍데기뿐인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차례대로 화면에 띄웠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논리는 완벽했다. 전직 금융 분석가로서의 그녀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권민우가 어떻게 회사 가치를 부풀렸는지, 그리고 그 인수 자금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자금의 흐름이 한 곳을 향하고 있음을 증명해냈다. 블루오션 캐피탈. 한성건설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쳐다보거나 권민우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권민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유진이 그저 슬픔에 빠진 연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계획을 꿰뚫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가 슬픔에 이성을 잃고 회사를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권민우의 편에 선 이사 하나가 소리쳤다. 당신이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이 자리에서 행패야. 당장 끌어내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유진의 주장을 그녀의 전문성이 아닌 감정적인 여자의 히스테리로 몰아가려 했다. 권민우도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그는 의장석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한유진 씨,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그룹의 경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업무 방해라는 것을 압니까? 당신이 제시한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 틀림없소. 보안팀 당장 한유진 씨를 회의실 밖으로 모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이사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이 상황을 힘으로 누를 수 있다고 믿었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유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다른 이사들은 감히 그를 막아서지 못하고 방관할 뿐이었다. 박진수 실장이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유진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보안 요원들을 무시하고 오직 권민우만을 똑바로 응시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유진은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끌어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무님,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권민우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개인 별장에서 장현수 대표와 나누셨던 대화에 대해 먼저 해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바이오 기업 인수건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어떻게 세탁할지에 대해 아주 즐겁게 논의하시던데요. 순간 권민우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이 경악과 공포로 크게 뜨였다. 자신만만하던 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벽하게 허를 찔린 자의 당혹감만이 남았다. 어떻게 그녀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 거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자신과 장현수 단둘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 역시 숨을 죽였다. 유진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전의 모든 재무 분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폭탄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내부자 정보였고 범죄의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유진을 비난하던 이사들조차 입을 다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권민우와 유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폭풍이 마침내 회의실의 한가운데에 몰아치기 시작했다. 한유진의 마지막 한마디는 권민우의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잊고 분노에 휩싸였다. 네가 감히 나를 염탐해. 이 미친 여자 불법 도청은 중범죄야. 저 여자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고 증거 능력도 없어. 그는 유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상황을 뒤집으려 발버둥 쳤다. 그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발악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진수 실장에게 눈짓했다. 박 실장은 재빨리 그녀의 태블릿을 회의실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했다. 잠시의 정적 후 회의실 전체에 두 남자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권민우와 장현수가 별장에서 나누었던 추악한 탐욕과 범죄 모의로 가득 찬 대화였다. 한성건설 건은 아주 깔끔하게 처리됐어. 우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다음 타겟을 주가 조작으로 흔든 뒤에 헐값에 집어삼키는 거지. 대화 내용이 한마디 한마디 이어질 때마다 이사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이제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부인은 불가능했다. 범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스스로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권민우는 마침내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죽여버릴 거야. 그는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충성스러운 보안 요원들이 그를 맡기는커녕 증거가 담긴 태블릿을 빼앗기 위해 박진수 실장에게 달려들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폭력과 혼돈의 장으로 변했다. 유진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끝을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 있던 회의실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휠체어도 병색이 완연한 얼굴도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꼿꼿한 자세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권지혁이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움직임과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특히 권민우의 얼굴은 충격을 넘어선 완전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너는 식물인간. 권지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1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과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혼란에 빠진 이사들 사이를 지나 의장석으로 향했다. 유진을 향해 달려들던 권민우는 그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었다. 권지혁은 의장석에 서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에 닿은 이사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인 사촌 권민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사촌. 내가 많이 보고 싶었나 보지. 그는 비웃음 섞인 말을 던진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1년 전 그의 차를 덮쳤던 트럭 운전사의 자백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운전사는 권민우에게 돈을 받고 살인을 청부받았다고 흐느끼며 고백하고 있었다. 권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권민우가 블루오션 캐피탈을 통해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세탁했는지 보여주는 은행거래 내역 한성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과 정치권에 로비한 증거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사들을 협박하고 매수한 녹취록까지. 그가 지난 1년간 침대에 누워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터뜨렸다. 그것은 완벽한 반격이었다. 권민우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은 권지혁이 던진 진실의 폭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민우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괴성이 터져나왔다. 그의 세상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의 편에 서서 유진을 비난하던 이사들은 이제 필사적으로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안절부절 못했다. 권지혁은 무너진 권민우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본 후 다시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은성그룹은 오늘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정직과 신뢰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권민우의 범죄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관한 분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의 선언에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의심할 여지 없는 그룹 총수의 것이었다. 이 쓰레기를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검찰에게 넘겨. 보안 요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권지혁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결국 움직였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주인이었던 권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권민우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폭풍이 지나갔다. 권지혁은 의장석에 서서 완벽하게 자신의 왕국을 되찾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싸움을 함께 해온 단 한 사람,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한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거래 파트너를 향한 시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뜨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은 함께 승리했다. 왕이 마침내 그의 왕좌로 귀환했다. 권지역의 귀환은 은성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시작된 폭풍은 그룹 전체로 번져나갔다. 권민우와 그의 핵심 측근들은 그 자리에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권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한순간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가 지난 1년간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그들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간 은성그룹은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 정화라고 불린 이 과정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권지혁은 박진수 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들은 권민우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내기 시작했다. 비리 장부를 조작했던 재무팀 임원들, 부정청탁에 연루된 간부들 무능력하지만 아첨으로 자리를 보전했던 자들이 모두 속간해졌다. 권지혁의 방식은 냉정했지만 공정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명백한 증거와 사규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의 단호한 리더십 앞에 그룹 내의 동요는 빠르게 가라앉았고 직원들은 오히려 새로운 총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권민우 체제가 무너지고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것을 보며 그들은 희망을 보았다. 며칠 뒤 권지혁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모든 것을 밝혔다. 그는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총수 일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은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윤리 경영, 투명 경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의 옆에는 한유진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개혁을 이끄는 총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 세상은 그녀를 단순한 재벌가 며느리가 아닌 이번 혁명의 숨은 주역으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 유진과 권지혁은 한성건설 문제에 마주 앉았다. 유진의 아버지 한상철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유진은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에 총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권지혁은 한성건설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은성그룹과 한성건설 간의 공식적이고 대등한 파트너십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한성건설의 기술력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사업가 대 사업가로서의 존중의 표현이었다. 한상철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권지혁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감사하네 권 대표. 그리고 우리 유진이를 믿어줘서 정말 고맙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무너졌던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유진을 짓누르던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와 권지혁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을 묶어주던 계약 결혼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서재에서 마주 앉았다. 처음 그녀가 비밀 지령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길고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찾아온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두 사람의 결혼 합의서였다. 이 계약은 부당한 거래로 시작됐소.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걸었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지.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진심으로 감사하오, 한유진 씨. 그는 처음으로 직위나 역할이 아닌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그는 합의서 옆에 또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다. 혼인 무효 신청서였다. 당신은 당신의 몫을 다했소. 이제 내가 내 몫을 할 차례요.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 부당한 계약에서 그리고 나에게서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중이자 진심의 표현이었다. 유진은 서류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자유. 그것은 그녀가 처음에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었다. 이 끔찍한 거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 이제 그 자유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서류에 손을 뻗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비밀을 공유하고 작전을 세우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밤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거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해 주었다. 냉철한 카리스마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과 상처를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를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을 올가매던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느새 그녀의 마음이 그에게 묶여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 유진은 혼인 무효 신청서를 밀어내고 대신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조용히 포겠다. 권지혁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만약 내가 자유롭고 싶지 않다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내가 있고 싶은 자리가 이 계약의 끝이 아니라 바로 당신 옆이라면요. 그것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더 이상 의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선택이었다. 권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했지만 그녀의 이 한마디만큼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단단한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유진이 처음 보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그 손의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이어주었다. 복수를 위한 차가운 동맹은 끝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청사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재건과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은성그룹의 스캔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 자리에는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신화가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화의 중심에는
권지혁과 한유진 두 사람이 있었다. 권민우와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부패의 흔적은 권지혁의 손에 의해 깨끗이 지워졌다. 은성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다. 한유진은 더 이상 총수의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미래전략 기획실을 이끄는 핵심 임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과감한 통찰력은 그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한성건설 역시 완벽하게 재기했다. 은성그룹과의 공정한 파트너십 아래 한성건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한상철 사장은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딸과 사위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늘이 없었다. 오직 자랑스러움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권지혁과 한유진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파워 커플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연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한때 유진에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던 거대한 저택은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종종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처음 그녀가 이 집에 왔을 때 어둡고 거대하게만 보였던 바로 그 정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달빛 아래의 정원은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어느 맑은 가을밤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권지혁이 유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가끔 생각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랬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까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 서로를 믿었고 함께 싸웠죠. 그 어떤 평범한 만남보다도 우리의 시작이 더 특별하고 소중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더욱 굳게 안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심장 박동만으로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수를 위한 계약 관계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예배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실한 서약만이 있었을 뿐이다. 권지혁은 유진의 손가락에 새로운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것은 처음 그들의 만남을 상징했던 차가운 거래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그의 사랑을 담아 직접 고른 반지였다. 한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거래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혼을 약속하는 맹세였다. 시간이 흘러 어느 이른 아침, 권지혁과 한유진은 은성그룹 빌딩의 가장 높은 곳, 이제는 그들의 집무실이 된 회장실에 서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은 태양이 어둠을 밀어내고 도시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1년 전 유진이 처음 이 빌딩을 찾았을 때 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절망의 끝에서 올려다본 거대한 성벽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작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또 다른 주인이었다. 권지혁이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세상이야. 유진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네, 더 공정하고 더 따뜻한 세상이 될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성 제국 위에 떠오르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고 두 사람이 함께 열어갈 눈부신 미래의 시작이었다. 사랑과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아름다운 새벽이었다.